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는 유망한 화교 미국인 학생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되었다. 이 가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시작합시다. 이 사건은 화교 미국인 가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19살의 잘생기고 미래가 밝은 청년이었지만 그는 작업실에서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막다른 길을 택했다.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머리, 가슴, 얼굴에 총알이 명중했고 거리는 팔길이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다. 따라서 매 발사마다 치명적이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이 가정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범인의 이름은 찰리 탄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형이 한 명 있다. 그의 부모는 중국 출신이다. 찰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가족은 미국 뉴욕주로 이사했다.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처럼 찰리는 모든 과목에서 뛰어났고 스포츠에 열정을 가지며 낙천적이고 자선활동에 열정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학교 미식축구팀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학교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았고 친구들에게 사랑받았으며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찰리의 아버지 탄 량은 코닥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사진 필름 산업이 쇠퇴한 후 그는 이미지 센서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탄 씨는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그의 회사는 $5천만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뉴욕 주지사로부터 환영받았다. 이런 가정 배경 덕분에 찰리는 남의 집 자식의 완벽한 표본이 되었다. 찰리는 또한 학교 치어리더 팀장을 여자친구로 두었고 이는 많은 남학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대학 생활과 사건 전개. 2014년 찰리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아이비리그 소속 코넬 대학교에 입학했다. 코넬은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유명한 토목공학자 마오 이성이 졸업한 명문 학교다. 코넬에서 찰리는 성공적인 삶을 이어갔다. 체격이 맞지 않아 학교 정식 미식축구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경량 예비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타가 되었고 코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2월 5일 오후 찰리는 눈보라 속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갑작스럽게 귀가했다. 그는 급하게 행동했고 코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룸메이트에게 급한 일로 며칠 집에 다녀와야 한다는 편지만 남겼다. 같은 날 밤 10시경 찰리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 집에 도착했다. 그는 슬프고 불안해 보였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여자친구가 그의 이상 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찰리 탄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찰리가 직접 문을 열었다. 이때 그는 정상으로 보였고 경찰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 왔으며 이제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떠났다. 그러나 4일 후 또 다른 전화가 경찰을 다시 그 집으로 이끌었다. 이번 전화는 찰리의 어머니 탄 부인으로부터 왔고 그녀는 어설픈 영어로 남편이 작업실에서 살해당했으며 범인은 아들 찰리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자는 차고 앞에 서 있었다. 찰리는 담담했고 탄 부인은 떨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냉정하게 경찰에게 시신이 2층 작업실에 있으며 총은 차고 문 옆에 있다고 말했다. 49살의 탄 씨는 책상 아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의 머리는 온전치 않았다. 작업실 문틀에서 경찰은 몇 개의 탄피를 찾았다. 한 발의 총알의 지문이 있었고 비교 결과 찰리의 지문과 일치했다. 모자의 진술도 일관되었다. 탄 씨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고 암울한 날에 찰리가 결국 미쳐 차고에서 친구에게 빌린 샷건을 꺼내
장전한 뒤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겨누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자는 차고 앞에 서 있었다. 찰리는 담담했고 탄 부인은 떨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냉정하게 경찰에게 시신이 2층 작업실에 있으며 총은 차고 문 옆에 있다고 말했다. 49살의 탄 씨는 책상 아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의 머리는 온전치 않았다. 작업실 문틀에서 경찰은 몇 개의 탄피를 찾았다. 한 발의 총알의 지문이 있었고 비교 결과 찰리의 지문과 일치했다. 모자의 진술도 일관되었다. 탄 씨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고 암울한 날에 찰리가 결국 미쳐 차고에서 친구에게 빌린 샷건을 꺼내 장전한 뒤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겨누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은 모자의 진술에 여러 허점을 발견했다. 첫째, 시신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시신 옆에서 경찰은 작은 구멍들과 화약 연소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탄 씨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증거였다. 이는 탄 부인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던 중 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되었다. 둘째, 작업실 문에 떨어진 탄피는 시신과 직선을 이루며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던 중 방심한 상태에서 총에 맞았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안 온도가 매우 낮았고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밖은 영하 10도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체 냄새가 났다. 탄 부인은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체가 그렇게 빨리 부패할 수 있을까? 부검 보고서는 탄 부인이 주장한 사건 시간을 부정했다. 탄 씨는 경찰이 발견하기 최소 36시간 전에 사망했으며 내장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하면 사망 시점은 더 이른 시점일 수 있다. 탄 씨의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2월 5일 오후 4시 이후로 이메일에 로그인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그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사건 과정을 재구성했다. 2월 5일 오후 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와 어떤 이유로 일을 하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또한 탄 씨의 미국 여권을 통해 사건 후 4일 동안 탄 부인이 캐나다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그들이 돌아와서 탄 씨의 부패를 발견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지만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고 추측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법은 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떠난 직후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사 중 경찰은 총이 찰리의 대학 룸메이트 소유임을 확인했다. 총기 상점 카메라를 통해 찰리가 룸메이트가 총을 사기 전날 상점에 나타난 사실이 드러났다. 판매원에 따르면 찰리는 총을 사고 싶어 했지만 캐나다인이라 미국에서 총기 소유 허가가 유효하지 않았다. 찰리는 룸메이트를 설득해 총을 대신 구매하게 하고 토끼 사냥을 이유로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탄 씨 사망 후 찰리는 코치와 팀원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다며 휴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곧 뉴스에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교와 지역사회, 특히 명문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찰리가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리와 도덕 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개가 나타났다. 찰리의 어머니와 형은 단호히 그를 변호하며 탄 씨가 그럴만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앞에서 탄 가문은 처음부터 연합을 준비한 듯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형사 변호사와 조수가 신문 시작 전에 현장에 나타났다. 여러 변호사도 이 사건을 변호하려고 나섰다. 탄 부인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고 찰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려 했다.
변호사가 그를 무죄로 만들어준다면 비용은 문제가 아니었다. 수년간 탄 부인은 일을 하지 않았고 찰리의 형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 가문의 모든 재산은 탄 씨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었다. 그가 번 돈으로 자신을 죽인 이를 구하려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건은 뛰어난 변호사 제임스 스네플에게 맡겨졌다. 재판 전 그는 찰리가 다음 학기 휴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곧 무죄를 받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했다. 검찰은 탄 씨가 일하는 자세로 살해당했고 방어 흔적이나 싸움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왜 그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탄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같은 방에 있지 않았고 신체적 흔적이 없었다. 찰리의 자기 방어 주장은 배제되었다.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탄 씨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인정하면 변호사가 자기 방어나 심리적 억압을 이유로 변론할 수 있고, 폭력을 무시하면 사건 동기가 없어져 승소가 어려워진다. 그들은 가정폭력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탄 부인이 1월 29일에 한 911 녹음을 제출했다. 녹음에서 그녀는 울며 남편에게 맞고 쓰러졌으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 씨가 끼어들어 유창한 영어로 경찰에 아무 일 없고 아내가 잠시 슬픈 것뿐이라며 집이 괜찮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에 갔을 때 탄 씨는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가 깔끔했으며 폭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탄 부인은 눈이 붉었지만 상황은 정상이었다. 그녀는 도움을 거부하며 사소한 다툼일 뿐이고 안정되었으며 탄 씨와 무관하다고 했다. 두 경찰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 후 떠났다. 그러나 다음 날 탄 부인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오랜 가정 폭력이 동기라고 보았다. 두 자녀가 대학에 간 후 탄 씨가 아내를 점점 더 폭행했고 부모의 다툼과 몸싸움 소식을 듣고 찰리가 집으로 차를 몰고 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전략은 폭력을 인정하고 찰리의 동기를 강조한 뒤 자기 방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증오에 의한 자기 방어로 만들지 않고 찰리가 무죄이며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누가 탄 씨를 죽였을까? 변호사는 진짜 범인이 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뒤집었었다고 했다. 그들은 2월 5일 오후 4시에 탄 씨가 이메일 로그인을 멈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서에 따르면 그는 항상 이메일에 신속히 답장했다. 오후 4시 11분에 읽지 않은 이메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찰리는 오후 3시 40분 집에서 온 전화 후 기숙사를 떠났기 때문에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변호사는 탄 부인이 혼란 속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추측했다. 변호사는 찰리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찰리의 행동이 진정한 용기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정에서 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찰리는 집에 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했다. 총알 탄피에 찰리의 지문이 있었지만 총에는 없었다. 이는 그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탄 부인의 동기가 더 명확했다. 탄 씨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재산은 부인에게 돌아갔다. 폭력이 있었다면 아들보다 억눌린 아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게 더 타당했다. 법정 공방. 검찰은 이 주장에 난처해졌다. 탄 부인은 동기, 시간, 능력이 찰리보다 더 많았다. 게다가 그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고 찰리도 증언하지 않았다. 누가 범인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배심원단의 고민.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자기 방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누가 탄 씨를 죽였는지는 배심원에게 남겨졌다.
찰리는 사회적 지위와 뛰어난 품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법정 증인들은 모두 그가 성격이 좋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탄 부인은 작고 온화하며 연약해 피해자로 보였다. 반면 탄 씨는 이웃, 부하 직원, 파트너들에게 폭군으로 평가받으며 화를 잘 내고 욕설을 일삼았다. 배심원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비공개 논의 후 12명 중 4명 모두 여성은 찰리와 어머니에게 공감하며 그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고 탄 부인이 자기 방어를 한 것이라고 봤다. 그들은 증거가 범인을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 19살의 밝은 미래를 가진 청년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에 유죄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은 두 파로 나뉘었고 50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6표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섹션 판사의 결정 듀레이션 48초 플러스 5초. 보통은 판사가 새로운 배심원으로 재판을 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판사는 갑자기 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청년이다. 너와 네 어머니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믿는다. 이 말은 법정을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스씬 2. 찰리의 석방 타임 코드 0002 2330 0000 3100 나라토 VO. 침묵 후 판사는 재판을 종료하고 새 재판 없이 찰리를 무죄로 선고했다.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찰리는 즉시 석방되었다. 여성 검사장은 지문이 있는 총알에 대해 반대했지만 판사는 그것이 찰리가 반가쇠를 당겼다는 증거가 아니라 총알을 만졌을 뿐이라고 했다. 검사장이 반박했지만 기각되었다. 판사는 그녀가 항소하거나 탄 부인을 기소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기묘하게 끝났다. 찰리는 무죄, 탄 부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누가 탄 씨를 죽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 달도 안 되어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 결정이 세금을 아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탄 가문의 기업은 형과 탄 부인이 관리했다. 논란과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 가정의 주인을 제거하고 재산을 모자에게 남긴 셈이었죠. 2015년 말 찰리는 코넬에서 퇴학당했지만 반발하지 않고 담담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18년 그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및 입국 혐의로 기소되었죠. 처음은 설명이 쉬웠습니다. 그는 룸메이트가 산 샷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무기 소지는 사건 후 모자가 캐나다로 간 여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있던 총은 캐나다와 미국 법을 위반했다. 동일한 살인죄로 2번 기소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별개의 죄였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20년형을 선고했다. 무거운 형량은 이전 사건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 있다. 찰리는 40살까지 감옥에 있을 수 있다. 가족은 항소했지만 실패했다. 명문대 출신의 재능 있는 학생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말을 맞았다. 이 후과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섹션 마무리. 찰리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저희가 더 흥미로운 사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